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막판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예산안의 규모와 주요 쟁점에 대해선 어느 정도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부 사업에 대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쟁점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과 해군의 경항공모함 사업 예산이었다고 하죠. 특히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경우 당정은 당초 10만 원이던 하한액을 50만 원으로 인상했지만 국민의힘이 100만 원을 주장하면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저녁 8시부터 시작된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국민의힘은 본회의에는 참석하되 반대 토론을 통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를 국민들에게 설명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회가 내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법정 시한을 가까스로 지킬 것으로는 보이지만 민생 예산을 합의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대목인데요.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이 서민 경제의 또 다른 변수가 된 상황에서 여야의 협치가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요? 자세한 정치권 소식 잠시 후 뉴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의 갈등으로 사흘째 자맹을 이어가고 있는 이준석 대표가 오늘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 핵심 관계자들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건데요. 어떤 상황인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인 천하람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요일은 경제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외 증시에 미치는 영향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용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 최종 시한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야가 이 예산안을 두고 합의를 그동안에 시도를 해왔는데 최종 협상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네, 오늘 오후까지 이어졌던 여야 간의 예산안 처리 협상이 최종 결렬이 됐습니다. 네. 이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각각 오늘 오후까지 만나서 협상을 이어갔지만 결국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는데요.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종적으로 모든 사안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오늘 법정 시한 안에 처리한다는 데 대해서 여야 간 이견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간단한 쟁점에 관한 의사교환이 있었는데 의견이 최종 접근이 되지 않아 더 이상 의견 협의를 이룰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조금 전 8시부터 시작된 본회의에서 이 내년도 예산 수정안을 이제 단독 처리를 할 예정인데요. 네. 지금 이 시트 작업이 시간이 좀 걸리고 있어서 아마 오늘 자정 전에는 상정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정 전에는 상정이 어렵다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 날짜는 아마 3일 차수 변경을 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쟁점을 좀 살펴볼까요? 네, 앞서 이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앞서 2시 반에 오늘 야당 의원총회를 열었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본인이 설명한 바에 따르면 총 3가지 정도 갈렸다고 합니다. 원래 이제 어제 잠정 합의가 됐었는데 막판 쟁점이 3가지였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야당에서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경항모 도입 사업에 대해서 반대한다. 네. 이 사업을 사실상 거의 전액 삭감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그 손실 보상을 할 때, 그러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손실 보상을 할 때 그 지금 현재까지 비대상 업종으로 지정돼 있던 뭐 이를테면 관광이라든지 뭐 이제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도 야당에서는 관광, 여행, 공연 뭐 예,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업종에 대해서 이제 야당에서는 현금 지원을 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반면에 정부와 여당에서는 이거는 대출 융자 방식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좀 재정 부담을 아마 강조했기 때문에 그 의식해서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해서 요게 또 쟁점을 하나 남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이제 손실보상 금액이 현재는 최하위가 1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야당에서는 이거는 엄발의 오줌누기다. 그래서 100만 원으로 올려야 된다. 반면에 이제 민주당 그리고 정부는 그 최종적으로 이제 민주당에서 정부 측과 합의한 게 최종적으로 50만 원이다. 그래도 이 이상은 좀 어렵다. 역시 재정 여건상 이제 이런 주장을 하면서 요 세 가지 쟁점이 끝까지 타결이 안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앞서 이제 차수 변경에서 내일 새벽쯤 아마 법안 예산안이 통과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막판 협상 가능성은 없습니까? 뭐 사실 이미 오늘 오후까지 이제 양당 원내대표가 각 당 의원총회까지 거친 다음에 다시 협상을 이어갔음에도 뭐 결국 불발이 됐기 때문에 뭐 지금 그리고 어차피 지금 여당이 아마 단독 표결을 예상을 하고 이제 기재부의 시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그러고 이제 본회의에 올라가면 뭐 물론 뭐 단독 처리라는 게 뭐 야당에서 불참을 하거나 이제 이런 건 아니고 참석해서 반대 토론을 하고 뭐 반대 표결을 하고 아마 이럴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추가적으로 어떤 그 합의안이 도출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책임은 또 여당이 져야 되는 것 아니겠나 이렇게 되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뭐 예산 그리고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언제나 정부 여당이 그 책임을 지는 입장에 서게 되죠. 네. 저 화제를 바꿔보죠. 민주당 이재명 후보 오늘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했는데 조국 사태 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사과의 뜻을 밝혔어요. 네, 이재명 후보는 오늘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선 여전히 민주당이 그간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비판받는 문제의 근원 중 하나다라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아주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민주개혁 진영은 사실 더 청렴해야 하고 작은 하자조차 더 크게 책임지는 게 맞다면서 잘못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져야 되고 특히 지위가 높고 책임이 클수록 비판 강도도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어 특히 공정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시대 상황에서 또 민주당이 우리 국민들께 공정성에 대한 기대를 훼손하고 실망시켜드린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명시하지 않았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패널에 일단 질문한 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사과의 뜻을 밝혔는데 다시 재차 조국 사태에 대한 입장으로 받아들여도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후술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다 말씀드리고요. 근데 전직 대통령 사면이나 부동산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어요. 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좀 상당히 뭐 강한 비판성 이제 입장을 밝혀서 좀 눈길을 끌었는데요. 네. 이 후보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로 가장 큰 실패 영역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만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이 법을 폐지해서 폐지하는 것보다는 안착시키는 것이 문제 해결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구체적으로 이제 이 정부 부동산 정책이 어떤 점이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수요 억제에 치중한 것이 비정상적인 주택가격 폭등의 원인이 됐다면서 자신이 집권할 경우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 이상의 추가 공급 대책을 준비하고 있고 부동산을 상당히 안정되게 할 자신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현재 5%에 불과한 공공임대를 10%까지 늘려야 한다면서 주거용으로 부동산을 사는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주거나 금융에서 특별 대우, 세제 이익을 줘서 보호하고 비주거용으로 가진 것은 부담을 늘리는 게 맞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야권에서 그동안에 주기차게 비판해왔던 탈원전 정책 여기에 대해서 입장도 나왔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기존의 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정부 입장과는 조금 자세나 색깔이 좀 다른 언급을 내놔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네. 그 현 정권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탈원전이냐 가무원전이냐 그런 논쟁인데 신규로 원전을 짓기보다는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이제 이런 큰 방향성은 같이 하면서도 다만 지금 이 신한울 그러니까 울진에 있는 신한울 3, 4호기에 대해서는 이 문제에 한해서 국민들의 의견에 맞춰 충분히 재고해 볼 수도 있다. 즉 재고라는 표현을 써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게 공론화 작업을 통해서 일단 공사가 중지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공사를 다시 재개할 수도 있겠다.
국민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사 표명을 한다면 네, 사실 뭐 요즘 이제 유 후보가 계속 뭐 국민들의 의견이 어떻다면 이제 이런 네네. 전제로 뭐 전제를 달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번에도 재고라는 표현을 쓴 것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사면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이 시기상조라면서 현재 이분들이 뉘우침이 없고 반성이 없고 사과하지 않는 상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오늘 노동자가 숨진 산업재해 현장을 찾았어요. 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오늘 그 안양시 그 도로공사 사망사고 현장을 방문하고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국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후보는 이런 어이없는 사고로 근로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면서 유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근로자들이 근로 현장에서 사망하는 일이 올해에는 아직 3분기밖에 안 지났는데도 벌써 작년보다 더 많은 분들이 산업재해로 돌아가셨다면서 이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나 사업주 또 현장 업무 담당 근로자 한 분 한 분이 다 함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다만 이번 사고 같은 경우 이제 산업재해 등 어떤 산업재해의 구조적인 원인보다는 좀 현장 관계자 실수 쪽에 좀 더 무게를 두는 듯한 태도도 보였는데요. 그 이를테면 오늘 와서 조사 담당하는 분에게 물어보니 네. 이 현장에 안전요원도 배치돼 있었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시동 장치를 끄고 내리기만 했어도 간단한 실수 하나가 정말 엄청난 비참한 사고를 초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또 산업재해에 대한 구체적 또 근본적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오늘 현장을 찾은 건 어떤 선거 공약이나 정책과 결부시키기보다는 너무 안타까운 사고이기 때문에 긴급히 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실수나 이런 부분들을 주로 지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앞에 한 말이랑 어떻게 보면 조금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국가가 해야 할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국민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그래서 그 한마디로 이제 국가가 이제 근로자들의 안전 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취지의 그건 이야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언급일 거고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제 어떤 이를테면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구조적인 해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기자들이 했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구조적인 문제랑은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안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해서 좀 그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또 어제 충남 천안의 한 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이 부분에 대해 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고 또 주 52시간제 그리고 최저임금제에 관해서도 뭐 철폐를 언급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지금 노동 간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랑 네. 꼭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120시간 노동제 그 문제 발언 때부터 사실 계속 그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어제 이 충남 천안에서 했던 기업인 간담회에서도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굉장히 위축시키는 법이다. 뭐 이렇게 규정을 하는가 하면 뭐 좀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지만 많은 내용이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령을 촘촘하게 합리적으로 잘 설계하면 기업하는데 큰 걱정이 없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이 산업재해를 이제 막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좀 무력화하거나 좀 약화시키겠다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오히려 비판을 형용화시킬 수 있는 그렇죠. 이제 그런 비판을 있겠죠. 많이 받았습니다. 예. 이제 결국 이제 이런 비판이 이어지자 결국 오늘 SNS에 글을 올려서 더 많은 임금, 더 적은 근로시간을 위해 노력하겠다. 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 52시간제 모두 선한 의도에서 출발했을 것이나 현장에서 받아들인 온도는 사뭇 다를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현장을 무시한 탁상 행정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 이런 취지로 그 방금 말씀하신 그런 노동 관련 발언들을 했다. 그런 취지였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근데 SNS에 주 52시간제와 관련한 입장을 또 밝히기도 했네요. 그러니까 그 같은 이제 내용 같은 글이었는데요. 이제 네. 그 중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 52시간제 도입 문제도 여력이 없는 기업들은 발을 동동 굴러야 했고 근무 시간 감소로 월급까지 깎여야 하는 근로자들 입장에선 누구를 위한 제도냐는 불만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다면서 주 52시간제도 주 단위만 고집할 게 아니라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등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기업과 근로자의 현실을 잘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네. 또 최저임금제에 대해서도 이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올리되 고용주와 근로자가 모두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점진적으로 올려야 한다. 이런 주장을 폈는데요. 뭐 기존의 노동계에서 그 제시했던 해법과는 좀 상당히 차이가 있는 대책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정치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 신현영 선대위 대변인은 특히 오늘 이제 윤석열 후보가 오늘 그 사고 현장을 방문해서 네. 말하자면 오늘 이번 사고는 실수나 이런 것들을 주로 언급한 부분과 관련해서 네네. 그러니까 예. 윤 후보가 오늘 보니까 이 사고는 이 중장비를 운전하는 사람이 하차할 때 시동 장치를 끄고 내리는 게 원칙인데 너무 어이없는 사고다. 뭐 이렇게 얘기한 부분과 관련해서 굳이 찾아온 사고 현장에서 산업재해 원인을
오로지 노동자에게 전가했다면서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신 대변인은 윤 후보의 그릇된 노동강화 망언을 강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당 전용기 선대위 대변인도 사고 책임을 기업이 아닌 롤러차 운전 근로자에게 돌렸고 산업 현장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구조적 원인이나 제도적 보완책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도 윤 후보가 처음에 120시간도 일하게 해야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사람 잡는 대통령 되려고 하느냐고 지적을 했었다면서 이제 보니 노동자 잡는 대통령이 신념인 것 같다 이렇게 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신 후보는 주 52시간 폐지가 논란이 되니까 폐지가 아니라 유연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말장난이라면서 주 52시간은 기준이고 우리 노동자들의 과로사를 막는 생명줄인데 그 생명줄을 끊어버리겠다는 것 아니겠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좀 논란이 계속될 것 같네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공동상임위원장으로 영입된 이재명 후보 1호 영입 인사 조동현 서경대 교수가 사생활 논란에 휩싸였는데 조 교수가 입장을 직접 밝혔어요. 지금 사의를 표명했다고 하는 소식이 지금 방금 전에 전해지기도 했거든요. 네, 사실 오늘 조금 전에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 돌았던 게요. 예. 조동현 지금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이 SNS에 뭐 안녕히 계세요 뭐 이런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예. 이제 말하자면 뭐 사퇴 이제 시사하는 듯한 암시하는 듯한 예. 이제 글을 올렸다가 삭제를 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뭐 조 위원장의 진의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앞서 조 위원장은 오늘 아침 이제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개인적 사생활로 인해 많은 분이 불편함과 분노도 느꼈을 텐데 너무 송구하고 죄송스럽다면서 다만 저 같은 사람은 10년이 지난 이후에 또는 20, 30년 후에 좀 더 당당하게 일하는 엄마로 기회를 허락받지 못하는 건지 그 시간을 보내고도 꿈이라고 하는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 허락을 받지 못하는 건지 묻고 싶었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자신에 대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일단 처음부터 좀 기울어진 결혼 생활을 시작했고 양쪽 다 상처만 남은 채로 결혼 생활이 깨졌고 약 10년이 지났다 이렇게만 언급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언론 보도는 사의 표명 글을 올렸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당에서는 진위를 확인 중이다 이렇게 얘기한 걸 보니까 뭐 사의가 받아들여지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으네요. 이게 사실 정말 불과 좀 전에 한두 시간 정도 전에 있었던 일이고요. 예. 뭐 대응을 해야 될 이제 민주당 주요 선대위 보직자들이 다 현역 의원이어서 지금 예산안 처리 때문에 본회의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이제 기자들이 지금 예산안 처리하는 본회의장 앞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나온 민주당 관계자들한테 뭐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어보긴 했는데 뭐 의원들 답변도 아니 지금 본회의 하느라고 뭐 지금 들었다 확인을 해봐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고 다만 이제 이재명 후보도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전하긴 했습니다. 네, 일단 글은 지금 SNS에 올린 글을 보니까요. 제가 짊어지고 갈 테니 죄 없는 가족들은 그만 힘들게 해달라.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힘든 시간들이었다. 그간 진심으로 감사했고 죄송하다. 안녕히 계시라. 이렇게 지금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지금 글을 올렸던 거 내렸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지금 1시간 정도 전에 잠깐 올라왔다가 네네. 금방 내려갔는데요. 뭐 삭제를 한 건지 비공개로 돌린 건지 아무튼 현재는 이제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진위 파악에 나섰다고 하니까 그 이후 상황을 좀 저희가 또 지켜봐야 될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사생활과 관련되는 논란 오늘 하루 종일 좀 시끄러웠어요. 야당 쪽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반응이 어떻습니까?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뭐 야당이라고 하면 뭐 이를테면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 같은 데서는 이제 이 문제를 직접 거론을 한 적은 있는데요. 아무래도 국민의힘 같은 경우 이제 젊은 여성 정치인이고 또 이제 어떤 좀 민감한 사생활 문제와 연관돼서 이제 섣부르게 공세를 폈을 경우에 좀 역풍을 우려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뭐 선대위 또는 당 대변인 명의로 뭐 어떤 직접적인 비판 비난이 나온 건 없고요. 다만 어제 이제 선대위 원일이 대변인 명의로 요런 논평은 냈습니다. 어떤 경력으로 스스로를 우주항공 전문가로 주장하고 있는지, 학비가 무료인 육사에서 어떤 장학금을 받았는지, 또 하버드 케네디 스쿨과 로스쿨 학위는 어떤 것인지 논란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경력에 대한 의혹을 제기를 하면서 집권 여당의 선대위원장에 대한 국민 검증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 이제 요런 논평이 어제 하나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허정아 수석 대변인이 그 눈물을 이제 KBS하고 인터뷰하면서 라디오에서 눈물을
문제였던 것 이걸 언급하면서 30대 워킹맘을 뭐 모욕하지 마라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사용하는 그런 논평을 내기도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또 뒷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네요. 근데 어쨌든 좀 사생활 문제를 어디까지 10년 전에 있었던 이혼 과정에 있었던 사생활을 어디까지 언급하는 게 맞느냐, 그걸 검증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겠느냐 여러 가지 하여튼 논란이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조덕년 지금 그 교수를 영입하는 문제 외에도 지금 다른 인사들도 영입을 했는데 쌀집 아저씨로 유명한 김영희 PD가 민주당 선대위에 합류를 했어요. 네, 그 MBC 콘텐츠 총괄 부사장을 지낸 이 김영희 전 PD가 이 민주당 그 선대위의 홍보본부장으로 합류를 했는데요. 그 맞수라고 할 수 있는 그 국민의힘 홍보본부장은 지금 이준석 대표가 겸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 김영희 전 부사장은 오늘 오전 이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영입인사 및 선대위 본부장단 그 임명 발표식에서 국민의힘 쪽에서 그 전부터 영입 제안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계속 고민해보겠다고 말씀드리던 상태에서 이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지극한 정성이 제 마음을 움직였다 이렇게 송 대표에게 공을 돌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자리사냥꾼이다 이런 비난을 했어요. 이제 이 부분은 좀 약간 혼선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이제 김영희 PD를 겨냥해서 낸 건 아니고 어제 이제 그 국민의힘 신인규 상근부대변인이 이른바 그 청년 전문가로 영입된 그 김윤희 뉴로 어소시에이츠라는 그 기업의 대표가 있습니다. 네.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 인선 발표 전날 오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 합류를 타진했었다고 한다. 이제 이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전날 오후까지 국민의힘 윤석열 선대위에 추천해달라고 이야기해놓고 다음날 곧바로 민주당을 가는 것이 정치 신인으로서 마땅히 가질 태도냐. 그래서 민주당이 진행하고 있는 인재 영입은 단순히 정치적 직책만 노리는 젊은 자리사냥꾼들을 모으는 결과로 끝날 것이다. 좀 이렇게 상당히 고강도로 이제 특히 좀 이례적으로 그것도 개인에 대한 비난성 논평을 냈는데요. 다만 인재 영입 경쟁에서 그 서로 이제 경쟁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 말하자면 상대당으로 이제 넘겨준 상태에서 이제 이런 비난성 논평을 내는 게 글쎄 좀 과연 적절하냐 뭐 이런 물음도 좀 가능할 서로 것 같습니다. 경쟁적으로 영입하려고 하다가 국민의힘으로 안 하고 민주당으로 가니까 자리사냥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말 같다 이런 얘기네요. 결국은 졌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라서요. 네네. 이제 이준석 대표 자격 얘기도 좀 해보죠. 지금 벌써 사흘째가 되는데요. 경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 청년 특보를 지냈던 장혜찬 시사평론가가 뭐 공개 편지를 썼다고요? 네, 뭐 윤 후보 측에 이제 그 인사들의 좀 감정선이랄까요?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상당히 좀 짐작하게 하는 부분인데요. 예. 이 경선 당시 이제 윤 후보의 청년 특보를 지냈던 장혜찬 그 시사평론가 장혜찬 씨가 한 번만 주인공 자리를 윤석열 후보에게 양보해달라 이 페이스북에 공개 편지글을 써서 이렇게 그 호소성 이제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 장 전 특보는 이 대표는 37살 청년 정치인이 아니라 제1야당의 당 대표라면서 청년이 아닌 당 대표로 대해달라는 입장을 존중하지만 지금처럼 취중 회복으로 폭탄 발언을 하고 갑자기 칩거해서 부산 순천을 오가는 행보를 하는 것은 정권 교체를 목전에 둔 제1야당 대표다운 행동이 아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 드디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기 시작했어요. 네, 이 대표 오늘 총 이제 2번 그 공개적으로 언론에 나섰는데요. 네. 먼저 먼저 오늘 오후에 제주 사산 평화공원에서 이 참배를 한 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좀 상당히 격앙된 어조로 이제 자신의 입장을 설명을 했고 조금 전 그 JTBC 뉴스에도 그 출연을 직접 했습니다. 그 먼저 이제 평화공원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윤 후보 측 핵심 관계자별로 언급되는 여러 가지 저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제가 뭘 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는 건 굉장히 심각한 모욕적 인식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특히 이제 후보가 배석한 자리에서 이준석이 홍보비를 해먹으려고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인사가 누군지 후보가 아실 것이다. 아신다면 인사조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이제 오는 6일 이 중앙당 선대위 발대식에 참석하겠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발족은 지난 월요일에 이미 했다면서 불참을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이제 그 윤 후보 측에서 자신을 당대표로 대접해주지 않는다. 이른바 패싱 논란을 직접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네. 자신이 지금 지방을 돌고 있는 것이 당무 거부로 이제 불리고 있다는 데 대해서 실소를 금하기 어렵다면서 후보가 선출된 이후에 저는 당무를 한 적이 없다. 후보 이중에 따라 사무총장이 교체된 후에 제 기억에 딱 한 건만 보고를 받아봤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한테 당무를 시켜주질 않는데 이게 무슨 당무 거부냐 뭐 이런 취지였습니다. 뭐 JTBC하고 인터뷰에서는 당대표는 적어도 대통령 후보의 부하가 아니다. 저는 실패한 대통령을 만드는데 일조하지 않겠다. 뭐 이런 입장을 또 밝히기도 했는데. 네, 그 발언도 이제 윤 후보를 정면으로 겨냥한 건데요. 네. 윤 후보가 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가 아니다라고 그렇죠. 했던 발언을 네. 그대로 이제 되돌려준 셈입니다. 근데 이 사태 해결 실마리 있을까요?
지금 상당히 뭐 양측의 감정이랄까 뭐 그 태도가 좀 상당히 그 경직된 상태여서요. 아마 지금 당장 뭐 사실 오늘 오전에는 뭐 빠르면 주말쯤 뭐 이제 양자 간의 어떤 뭐 접촉이라든가 뭐 좀 긍정적인 경우에는 회동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만 그 오늘 이제 이 대표가 오후 그리고 이제 저녁 때 공개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입장 표명을 한 것을 보면 아무래도 조금 이제 휴지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꾸 윤석열 후보는 리프레시하러 다니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재충전을 위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렇죠. 그런 발언도 사실 이 대표를 상당히 자극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심지어 오늘 아침 뭐 중앙일보를 보면 또 한 관계자가 뭐 술로 시작된 문제는 술로 풀어야 된다. 그래서 윤 후보가 그 이준석 대표 서울 올라오면 술 한잔 하자고 했다. 이런 얘기가 관계자별로 나온 건데 글쎄 그런 이제 언급이 아마 이 대표가 모욕감이라고 표현한 어떤 그런 감정을 느끼는 원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오늘 원로들과의 모임에서 직접 나서서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왜 풀어야 되느냐 이렇게 반대 의견을 낸 인사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전해지고 있어서요. 좀 상황 좀 지켜보도록 하죠. 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지원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앞서 뉴스에서 저희가 소식 전해드린 것처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의 갈등으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자명을 이어온 이준석 대표가 오늘 사흘간의 침묵을 깨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 핵심 관계자가 퍼뜨리는 모욕적인 말들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런 작심 발언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어제 전남 순천에서 이준석 대표와 직접 만나 얘기를 나눈 분입니다.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이신 천하람 변호사 연결해서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전남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네, 이 두 분 어떻게 만나게 된 겁니까 어제? 화요일 밤 정도에 이준석 대표 쪽에서 저한테 순천에서 한 수요일쯤에 보면 어떻겠냐라고 연락이 왔고 당대표께서 저희 지역에 오신다는데 저는 당연히 뭐 좋다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처럼 아니 또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술 먹다 갑자기 뭐 이렇게 돌발 행동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네요. 미리 계획된 행동을 하고 있는 거네요. 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예. 우선 순천에 왔을 때부터 확실한 테마를 갖고 왔었습니다. 확실한 테마요? 네, 순천과 여수에서는 여순 사건 유족분들과 만나서 이제 간담회도 가지고 식사도 하면서 그 여순 사건을 주된 테마로 이제 일정을 이어갔고요. 네. 그런 다음에 물론 외부에 알리진 않았습니다만은 이미 제주로 이동해서 4.3 사건 유족분들을 만나는 일정을 모두 짜가지고 온 그런 상태였습니다. 아, 그러면은 부산을 내려갈 때부터 이미 여수, 순천, 제주를 거쳐가는 일정까지 다 짜고 온 것이었다?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뭐 일각의 언론 해석이나 이런 게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네, 부산에 갔을 때 장제원 의원 사무실 간 거 있잖아요. 그거는 왜 갔다고 얘기합니까? 아니 그건 저도 꼬치꼬치 캐묻지는 않았는데요. 네. 제 추측이지만 아마도 그 장제원 의원이 실제 부산 지역구에 있지 않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또 약간 그 장제원 의원에 대한 불편함을 또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행보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것도 또한 계획된 일정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제 이런 얘기가 네, 되는 건데요. 이준석 대표의 불만은 어떤 거라고 얘기합니까? 얘기를 좀 길게 나누셨을 것 같은데. 네, 사실은 불만보다는 걱정과 위기감을 많이 얘기했는데요. 네. 제가 사실은 오후 3시부터 새벽 한 1시 정도까지 같이 있었으니까 나름대로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네. 근데 특히 제일 걱정했던 거는 호남 민심에 관한 걱정을 많이 했었고요. 지금 우리 당이 뭔가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행보를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호남 민심에 어떻게 작용할지 좀 걱정이다라는 부분이 많았고 그다음에 선대위의 구성과 관련해서도 지금 선대위가 과연 어떤 컨셉으로 이준석을 당대표로 만들어준 그 변화의 바람을 과연 뭔가 이어가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회의가 굉장히 많았고요. 예. 어떤 변화가 오히려 좀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과거로 돌아가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점에 대해서 불만도 많았고 걱정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 오늘 제주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잖아요, 언론과. 네. 근데 이른바 윤석열 후보 측근으로 분류되는 핵심 관계자 말로 지금 보도가 되는 것들, 이런 것에 네. 대해서 상당히 모욕적이고 불편하다라고 하는 신기를 드러내기도 했어요. 근데 그 전에 문고리 3인방 장순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지금 이준석 대표의 인식은 어떻습니까? 이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 대한. 사석에서는 사실 훨씬 더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아, 그래요? 네, 이게 당을 위해서도 굉장히 좋지 않다. 사실은 파리떼 같은 사람들이 윤석열 후보와 본인을 이간질하고, 예. 윤석열 후보를 오히려 나쁜 쪽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불만이 굉장히 많았고요. 예. 특히 실질적으로 김종인 위원장 영입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인 해를 끼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기감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핵심 실세라고 하는 사람들, 일종의 인해 장막을 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수정 교수 영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준석 대표의 얘기는 당연히 후보의 뜻이 제일 중요하다. 나도 모든 걸 다 내 뜻대로 하라는 게 전혀 아니다. 그런데 미리 본인과 상의를 해서 어떤 후보와 대표 사이에서 나름대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인해 장막을 치고 있는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는 이준석 대표 의견은 필요 없다. 그런 식으로 그냥 자기들끼리 다 결정하고 이준석 대표에게는 통보하는 식으로 일이 되게끔 계속 그런 식으로 후보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네. 그런 불만이 굉장히 컸습니다. 윤석열 후보보다 후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큰 문제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건데요. 네. 또 얘기가 나온 게 지금 이준석 대표가 상임선대위원장과 홍보미디어 총괄본부장을 겸임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홍보미디어 총괄본부장과 관련한 언급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홍보미디어 총괄본부에서 운영하는 자금이 한 500억 정도 되는데 홍보비를 누군가 해먹으려고 한다거나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언급도 했고, 또 일설에 따르면은 총괄본부장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이게? 네, 일단 두 번째로 말씀하신 총괄본부장을 누군가가 뺏어가려고 한다라는 네네. 거는 그게 소위 지라시로 많이 돌았는데요, 여의도에서. 예. 저도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거 진짜냐? 네. 이준석 대표가 이 부분은 최소한 자기가 명시적으로 요구받은 바는 전혀 없다, 낭설이다라고 확인을 해줬고요. 예. 그다음에 돈을 빼먹으려고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홍보를 하려는 것은 이번에 선거에서 코로나19니까 비대면으로 홍보나 메시지, 미디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이지, 지금 당내에서 솔직히 말해서 이준석 대표 편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돈을 빼먹으면 금방 들통나고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자기가 돈을 빼먹지도 않을 뿐더러 이런 얘기를 입에 담는 사람들 그 수준이 정말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건 아니냐. 굉장히 불쾌감을 크게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이제 홍보를 하다 보면 외부 업체랑 같이 계약을 맺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네. 그런 과정에서 빼먹는다, 이런 뜻입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업계약서라고 하죠. 실제보다 비싸게 계약을 한 다음에 리베이트를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치권에서 좀 어두운 관행으로 공공연하게 얘기되는 부분이 실제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준석 대표는 당연히 그럴 생각도 없고요. 예. 실제 이준석 대표는 지난번에 전당대회 때도 본인에게 들어온 후원금도 아껴가지고 그걸 대변인 월급으로 쓸 정도이기 때문에 홍보 비용을 아꼈으면 아꼈었지 무슨 빼먹고 내가 무슨 그러겠냐. 그런 억울함을 뭔가 토로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얘기를 굉장히 모욕적으로 받아들였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오늘 JTBC하고 인터뷰했을 때 저는 실패한 대통령을 만드는데 일조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당무 거부한다, 이런 이제 인식을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자꾸 드러내는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준석 대표의 현재까지 생각은 뭡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돌 수는 없잖아요. 사실 이준석 대표는
김종인 위원장 체제가 들어왔을 때는 선대위 일보다는 정말로 지역을 돌면서 특히 취약 지역을 많이 돌면서 이런 행보를 하고 싶다는 얘기를 예전에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그렇게 뜻한 그런 상황은 아주 좋은 상황은 아닌 건 맞고요. 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자기가 선대위에서 홍보 미디어 분야만 하기 위해서라도 일정이라든지 뭐 어떤 컨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기랑 공유가 되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는데 오늘 인터뷰에서도 밝혔지만 당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당무 거부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지. 예. 본인에게 아무런 역할도 부여하지 않고 상의도 하지 않으면서 왜 내가 그러면 그냥 선대위 사무실에 앉아 있어야 되냐? 차라리 그냥 당의 취약 지역이라든지 당 대표로서의 역할이라도 하겠다. 네. 그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 걸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예, 이게 마지막 질문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오늘 저 상임고문단 만났을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윤석열 후보가 직접 가서 좀 만나라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거? 저는 윤석열 후보께서 이 문제나 이준석 대표가 가지는 상징성의 크기를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준석 대표가 비록 나이는 어리고 뭐 완벽한 대표인지는 뭐 모르겠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죠. 그렇지만 국민의힘이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열망을 상징하는 인물인 건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그 무게감을 인식하시고 뭐 리프레시하러 갔다 이런 말씀은 이제 그만하시고 직접 어떻게 보면 좀 진지하게 연락을 취하셔서 이준석 대표와 만나고 또 이 일을 해결하는 모양새를 보여주시는 것이 저는 윤석열 후보 본인에게도 굉장히 플러스가 될 거다. 저는 그리고 윤석열 후보 본인이 나서야지만 뭔가 일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직접 제주로 일단 가는 게 모양은 제일 좋겠죠? 그럼요. 가서서 이렇게 다독이고 하면 뭐 네. 그 젊은 리더십을 인정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이 2030에게 호소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네. 윤석열 후보가 조금 딱딱해 보이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네. 좀 부드럽게 같이 얘기도 하고 풀고 이런 모습, 다독이는 모습 보여주는 건 저는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이신 천하람 변호사였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문자 샵 9730으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애플리케이션 콩, 유튜브 채널 KBS 일라디오에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전 세계 모든 대륙에서 발견되면서 지금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오미크론 변이가 경제 회복을 저해할 수 있다며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기도 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물가만 오르고 경기는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 주가 움직임도 굉장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매주 목요일은 경제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신영증권 김학균 리서치센터장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세계 경제와 국내외 주식시장에 미칠 파장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뭐 오미크론이 확산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난밤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또 하락하기도 했는데요. 네. 오늘 주시장 시황은 어땠습니까? 예, 뭐 오늘 한국 시장은 올랐습니다만은 아시아 증시가 많이 떨어지면서 마감이 됐고요. 아직 미국 시장은 개장하기 전인데 유럽 증시가 꽤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독일 증시가 1.6%, 프랑스 증시도 1.3%가량 하락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오미크론에 대해서 이것이 뭐 치명률이 낮다, 뭐 경미한 증상이다, 뭐 많은 얘기들이 나옵니다만은 아직까지 뭐 우리가 오미크론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어떤 잘 모르는 일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불확실성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 증시가 강보합을 유지한 이유는 뭐예요? 한국 증시요? 예. 오늘 아시아에 뭐 한국이 어제도 오르고 오늘도 올랐습니다만은 홍콩 시장도는 올랐거든요. 네. 한국과 홍콩은 전 세계에서 가장 이미 많이 떨어진 시장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얼마 전까지 사상 최고가를 이제 기록을 하면서
가격 부담이 굉장히 높은 상태였다라고 보면 우리나라 코스피는 6월이 고점이었거든요. 네. 거기서부터 뭐 한 15% 가까운 조정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전에 많이 떨어져서 가격 메리트 있다라고 하는 점이 최근 며칠 동안의 이제 반등의 원인으로 볼 수가 있고요. 네. 한 두세 달 정도의 성과를 놓고 보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부진한 성과를 기록하고 있는 증시 축에 속합니다. 근데 그동안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많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근데 지금 오미크론이 등장하면서 세계 각국이 방역과 입국 제한 조치 강화하면 물가가 더 불안해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제 생각에는 이게 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그 양면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물가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물건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물가 상승이고 인플레이션 아닙니까?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 물가 상승은 경기가 좋을 때 생깁니다. 사람들이 많이 소비를 하고 이럴 때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데 만약에 오미크론이 더 확산이 되면서 경제 활동이 둔화된다 그러면 네. 이거는 소비에 있어서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물가 올라가는 것을 막는 힘으로 이제 작용할 테고요. 특히 그 최근에 글로벌 그 경제에서 텔레비전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 가구라든가 이런 한 번 사면 오래 쓰는 내구재 소비가 작년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아주 급증을 했거든요. 네. 그럼 사람들이 이런 그 재앙이 닥쳤는데 왜 뭐 텔레비전 바꾸고 했냐 생각을 해보면 뭐 많은 실업자가 생겼습니다만은 각국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굉장히 두둑하게 줬고요. 사람들이 잘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냥 텔레비전 바꾸고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이제 나타난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제 오미크론이 확산이 되면서 경제 활동이 또다시 둔화되는 국면이 온다 그러면 이제는 내구재 소비를 많이 못 늘릴 겁니다. 뭐 이미 텔레비전 뭐 바꿔놨는데 몇 년 써야죠. 네. 그래서 이미 오미크론이 그 확산되기 이전에 블랙 프라이데이 11월 말이 이제 미국에서 쇼핑 대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미국 소비가 생각보다 잘 안 늘었어요. 예. 이게 이제 이미 그 전에 소비를 많이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미크론이 확산이 되면서 경제 활동이 둔화가 되면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게 물가를 떨어뜨리는 힘인데 반대의 힘도 작용합니다. 지금 이제 보통의 인플레이션은 뭐 경기가 좋을 때 사람들이 많이 샀으면서 물가가 올라가는데 최근에는 공급 병목 현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네. 뭐 그 전염병 때문에 공장이 안 돌아가고 사람이 모자라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힘이 또 작용하기 때문에 네. 수요의 둔화는 물가를 낮추는 힘인데 또 생산의 어떤 차질이나 이런 거는 또 물가를 높이는 힘이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는 뭐 전체적으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더 큰 게 사실인데 이게 확산이 됐을 땐 이것이 물가를 낮추는 힘으로 작용할지 아니면 생산 차질로 물가를 올리는 힘으로 작용할지는 아직까지는 뭐 좀 지켜볼 만한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센터장 말씀 들어보니까 일단 수요는 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병목 현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원재료 가격은 올라가면서 네. 이 전반적으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또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경기가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럴 수 있죠. 어쨌든 경제는 지금은 어쨌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조합이 수요의 둔화 혹은 공급 차질 둘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뭐 수요의 둔화가 뭐 물가를 제가 낮출 수 있는 요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수요의 둔화 자체가 경제가 돌아가는데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어떤 조합이 만들어지더라도 제 생각에는 수요가 둔화되면서 그래도 물가가 떨어지는 것은 뭐 나름 또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 수요가 둔화가 되는데 물가까지 올라가는 소위 스태그플레이션적인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거는 뭐 중앙은행의 운신의 폭도 좁아질 테고요. 글로벌 경제에는 가장 나쁜 뭐 조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가 안 생겨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근데 미국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가 그동안의 최대 관심사였잖아요. 네. 근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테이퍼링 그러니까 양쪽 하나 축소 일정을 몇 달 앞당길 수 있다 이런 언급을 해서 좀 뭐 조만간 이제 금리를 올리기도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제 관측까지 나왔는데 네. 지금 오미크론 확산이 이런 부분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오미크론이 확산이 되고 경기가 둔화된다 그러면 이때는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리면 안 됩니다. 예.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은 금리를 낮춰야 되는데 네. 지금 중앙은행가들이 갖고 있는 고민은 이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까지는 최근 10년 동안 생기지 않았던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민감한 이슈입니다. 그렇죠. 물가가 오르면 물가가 생활이 힘들어지니까. 올라가면 그렇습니다. 구매력이 떨어지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도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 재선에 실패했지만 대부분은 재선을 합니다. 대통령이 대선하는 경우가 많은데 70년대 극심한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포드도 한 번 하고 그쳤고 카터도 그냥 재선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도 사실은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오미크론이란 게 지금 이제 불거지다 보니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낮추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아주 강경하게 나가면서 사람들의 물가가 오를 거란 기대를 꺾어줘야 되는데 네. 오미크론이 경기를 둔화시킨다 그러면 중앙은행의 긴축의 처방이 경기 하강의 골을 깊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중앙은행이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섰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어쨌든 그런 것 같습니다. 오미크론으로 인한 여러 가지 걱정들이 예상 가능한 걱정들이 나오지만 그 경로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합니다. 네. 근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는 올해 하반기에 굉장히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 불확실한 그 오미크론에 경계하기 위해 그것을 어떤 완화하기 위해서 인플레 기대 심리를 꺾는 작업을 지금 안 할 수는 없는 거다 보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존의 경로대로 지금 미국은 조금 더 테이퍼링도 빨리 끝내고 금리를 조기 인상할 수 있는 시그널들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오미크론이 좀 이제 확산이 되면서 중앙은행 입장에서 좀 매우 어정쩡하고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되는 국면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 시기가 좀 빨라질 거라고 하는 관측보다는 그냥 원래 일정이나 조금 더 늦춰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거는 오미크론이 아주 확산이 되면 이제 그럴 것 같고요. 아, 네. 그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한 경제 타격이 명확해지게 되면 연준의 어떤 그 스케줄도 전 당연히 조정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처럼 이게 악재는 악재인데 파급력이 어떻게 될지 가늠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그러면 기존의 그 어떤 약간 강경한 조기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긴축의 스탠스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근데 제니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했지만 미국 경제는 강력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 이런 언급을 했어요. 좀 시각차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옐런 재무장관의 의견에는 사람들이 많이 좀 공감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가 바이러스랑 싸우고 있는데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질병이 내년에 글로벌 경기가 그래도 올해보다 성장률은 둔화가 되겠지만 그래도 비교적 괜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내년에 대한 그 전망인데요. 네. 그 대전제는 어쨌든 경제활동이 정상화되고 일상이 회복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여러 가지로 봉쇄를 하는 나라들이 나오고 있고 또 자가격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한국도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아직까지는 오미크론 자체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기 전까지는 미국 경제에 대한 낙관론이나 글로벌 경제에 대한 낙관론이 주장을 하더라도 그렇게 공감을 얻기는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방향으로 자꾸 흘러가는 것 같은데 지금 오미크론 확산 우려로 글로벌 투자 자금이 안전자산으로 몰릴 경우에 우리 경제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은 안전자산이 대표적인 자산이 달러이고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최근엔 떨어졌습니다마는 1,200원 부근에서 잘 안 떨어지고 있는데요. 네. 시간이 지나면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의 수출에는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달러가 강해진다라고 하는 거는 뒤집어서 말하면 한국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럼 한국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은 투자자들은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달러가 강해지는 국면에서는 이제 자금이 이탈하는 경우가 이제 많기 때문에 네. 어쨌든 오미크론 확산은 선진국과 같은 비교적 안전한 자산보다는 한국도 신흥국에 속하는데요. 상대적으로 위험한 자산에게 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쉽게 풀어서 한국 주식시장에서 손 털고 다시 돈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미국으로. 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주식시장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좀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근데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미리 떨어졌고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주가가 또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은 오히려 반도체 쪽에서는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경제 활동이 좀 둔화가 되면 경제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면은 다시 또 비대면 수요 뭐 이런 게 늘어날 그런 기대가 있으면서 오히려 삼성전자와 같은 반도체 주가가 최근에 좋았습니다. 네. 물론 한국 증시는 삼성전자와 같은 큰 기업이 거의 종합주가지수를 좌지우지하거든요. 네. 삼성전자만 올라가면 사실 코스피는 좋아 보이지만 그 다른 1000개가 넘는 종목들은 사실 부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내용이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종합주가지수라는 관점에서만 보면 반도체가 많이 조정을 받았고 예. 또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뭐 상대적으로 나은 행보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시장이 전체적으로 많이 오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큰 폭의 하락세는 없을 것 같다. 이게 일단 제일 뭐라 그럴까요?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변동성 장세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변동성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잘 계산해서 대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고요. 예. 저는 나쁜 가격에 주식을 안 파는 것도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나쁜 가격에 주식을 안 판다.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더 떨어질 여지가 있지만 이미 고점에서 많이 떨어졌고 가치보다 주가가 낮다 그러면 네. 안 팔고 그냥 들고 버티는 것도 저는 중요한 의사결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럴 수 있게 하는 힘은 여윳돈을 갖고 투자해야 되고 외상으로 주식 사고 그러면 이 변동성에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을 잘 예측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투자하고 있는 내 돈의 성격이 조금 시간을 이길 수 있는 돈으로 하셔서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더라도 좀 버틸 수 있는 자금으로 투자를 한다 그러면 주가가 낮아진 상황에서 시간이 지나면 또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시간을 이기지 못하는 돈으로 투자하게 되면 조금 견디기가 힘든 장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주식을 들고 있는 분 입장에서 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지금 많이 주가가 빠졌으니까 어찌됐든 네. 이런 상황에서 저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으로 얘기하면 어떨까요? 종목마다 다 사연은 다를 텐데요. 예. 제 생각에는 제가 내 돈이 한 1년 정도 여러 가지 부침이 있더라도 조금 견딜 수 있는 돈이라 그러면 저는 주식을 좀 덜 가지고 있고 예. 이런 분들은 분할 매수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불확실성을 견딜 수 있는 시간을 견딜 수 있는 돈으로 투자를 해야 승률이 높은 그런 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어찌됐든 버티든 저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시든 간에 여윳돈을 갖고 있을 때 투자하시는 게 좋은 장세다 지금. 주의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신영증권 김학균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사건, 사고 뉴스 등을 살펴보는 밤천 뉴스 지금이 영화 순서로 찾아뵙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